안녕하십니까. 하이구조 권영근입니다. 2022년 1학기, 요번 학기 제가 맡은 강좌는 강구조 설계입니다. 영어로 Structure Design of Steel Buildings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강의인데, 오늘 강의 순서로는 먼저 이번 학기, 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구조 설계 기준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계법인 한계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는 순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뵙는 분도 있을 텐데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구조 엔지니어링 회사인 주식회사 하이구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영근입니다. 그리고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그리고 하이구조는 2003년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오픈한 지도, 하이구조를 개업한 지도 한 20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의도 한 지도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처음 뵙는 분들은 또 반갑고요. 그 다음에 한 학기 수업을 좀 어쨌든 요번에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게끔 됐는데 한번 자유로운 분위기로 좀 이렇게 서로 마음 비우고 한번 좋고 재미있고 유익한 수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강구조 설계란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강제를 사용하여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구조 설계를 우리는 강구조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구조는 철골 구조라고도 많이 불리죠. 철골 구조라고 많이 부르는데 요즘에는 철골 구조보다는 강구조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수업의 강좌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면 본 수업은 강구조 설계에 필요한 기본 사항들에 대하여 역학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실무를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철골 구조, 강구조의 안전성 있는 설계, 그 다음에 경제성 있는 설계, 그 다음에 시공성이 우수한 설계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미래지향적으로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며 그 다음에 건축적으로도 미학적으로 아름다운 강구조 건축물의 설계 및 완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축구조기술사로서 일단은 이번 학기에 다루는 게 건축물입니다. 건축물의 강구조 설계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론적인 깊이 있게 공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학적 숫자 노름이라고 하나요? 숫자 노름 하듯이 이렇게 계산이라는 측면에 보다는 어떻게 보면 개념적이고 그렇죠? 추상적인 거를 중심으로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또 접근해 본다는 얘기는 제 강의를 한번 듣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건축 분야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종사하실 텐데 그래서 시공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강구조 설계라는 이 개념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시공적으로 강구조를 좋은 방법으로 구현할 건지를 한번 고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저와 같이 구조 설계자, 구조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보면 이 강구조 설계를 좀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방법을 이번 학기 강좌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밖에도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은 또 이 강구조를 통해서 그 건축물의 미학적인, 그렇죠? 심미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학습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해 보면 강구조의 구조 설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용 강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의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를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위주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구조 부재. 강구조 부재는 인장재도 있고 기둥과 같은 압축계도 있고 보와 같은 쉼재도 있고 또 이 밖에 여러 가지 그 부재력을 같이 받는 조합력을 받는 부재들도 있고 합성 부재들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접합, 특히 많이 쓰이는 고장력 볼트 또는 용접을 이용한 강구조의 다양한 접합 기술 및 접합부에 대한 이해를 한번 고찰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좀 제가 실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번 조합해서 한번 한 학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먼저 강구조 설계법, 강구조 설계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구조 설계법, 우리나라 강구조 설계법은 현재 허용응력 설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응력 설계법, 이거는 예전부터 한 100여 년부터 쓰였던 아주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설계법이었고요. 맨 처음 시작했던. 그래서 허용응력 설계법은 영어로 Allowable Stress Design Method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ASD, 그 앞에 글자를 따서 Allowable의 A, Stress의 S, 그 다음 디자인의 D를 따서 ASD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허용유도 설계법을 많이 이제 사용하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00 말, 그죠? 2000년이 들어가기 전에 1998년인가요? 그때 새로운 설계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계상태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상태 설계법은 영어로 Limited State Design Method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약어로 LSD, 리미트의 L, 스테이트 S, 그 다음 디자인의 D를 따서 LSD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현재 현행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주로 쓰이는 것이 이 한계상태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는 한계상태 설계법 위주로, 그렇죠? 설계법을 중심으로 학습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한계상태 설계법을 다른 용어로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하중 저항계수 설계법입니다. 이게 LRFD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Load and Resistance Factor Design Method, 그죠? 그래서 앞에 영문의 앞 글자를 따서 LRFD라고 우리는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설계법이 있다. 근데 현행에서는 건축에서는 두 번째인 한계상태 설계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목은 강구조 설계는 토목 분야도 있죠. 토목 분야는 하중 저항 계수법을 주로 이렇게 많이 쓰고 또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한계상태 설계법과 그 하중 저항 계수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개념의 설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강구조 설계와 관련된 미국의 협회 또는 학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AISC라는 미국 철강협회가 있습니다. 미국 철강협회가 있고요. AISC의 약자는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ISC에서 어떻게 보면 강구조 설계 기준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미국의 학회 중에 ASCE, 이게 미국 토목학회입니다. 미국 토목학회인데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토목학회에서도 이 강구조 설계 기준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개정돼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콘크리트 구조 설계도 있는데 콘크리트 구조 설계도 예전에 많이 사용해 있던 허용 설계법이 있습니다. 허용 설계법 이거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강구조의 허용조 설계법과는 좀 다르게 워킹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워킹 스트레스 디자인 메소드. 그래서 WSD라고 불러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거의 이제 안 쓰죠. 허용조 설계법을.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 기준도 현행은 극한 강도 설계법 또는 극한을 지우고 강도 설계법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얼티메이트 스트렝스 디자인 메소드. 그래서 USD라는 약어로 극한 강도 설계법 또는 강도 설계법. 요즘에는 강도 설계법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강도 설계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미국 학회가 있는데 미국 콘크리트 학회입니다. 이게 ACI라고 해서 또 많이 또 ACI에서 매년이라도 한 3, 4년을 주기로 해서 계속 콘크리트 구조 설계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I는 어메리칸 콘크리트 인스티튜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또 ACI가 또 어떻게 보면 미국 콘크리트 학회로 저희가 한번 잘 알고 있으면 좋을 듯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강구조 설계 기준의 이제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허용적 설계법. 뭐라고 그랬죠? 영문으로 Allowable Stress Design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SD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허용적 설계법은 어떻게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된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이고 고유의 설계법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죠. 사용되어 왔다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경우 LRFD, 그렇죠. 하중 저항계수법이 1986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돼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 1998년도에 그 LRFD를 좀 이렇게 인용을 해서 그렇죠.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는 것으로 개정을 했죠. 그렇죠? 새로 나오게 돼서 대체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허용 설계법은 미국의 LRFD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한계 상태법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 쓰여왔던 구조 설계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도 설계법을 좀 변천사를 또 계속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7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허용무도 설계법이 나왔다고 합니다. 최초에. 그래서 이게는 이제 명칭은 강구조 계산 기준 1973 해가지고 최초로 허용도 설계법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1983년도 한 10년 후죠. 10년 후에 한 번 개정이 1차 개정이 이루어져서 한 20년 동안 사용됐는데 그 이름은 강구조 계산 기준 1983 그렇죠? 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1997년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실무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요거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1983년도에 나왔던 강구조 계산 기준을 통해서 실무에서 그 강구조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되게 오랫동안 사용됐죠. 그렇죠? 되게 오랫동안.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요게 익숙합니다. 강구조 계산 기준 1983년도 개정이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이 사용했던 기준으로 익숙한 기준이고요. 그 이후에 2003년도에 또 한 번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요게 보면 그 근간은 미국 철강협회, 그렇죠? AISC라 그랬죠? 여기에 ASD 89라고 해서 허용 응력 설계 기준이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2003년 12월에 새로운 허용 응력 설계법에 의한 강구조 설계 기준 2003이 개정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요게 개정이 됐는데 사실 2003년 요거는 실무에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998년에 한계 상태 설계법이 나왔다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요 이후에 어떻게 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왔다 그러나요? 그렇죠? 좀 넘어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게 나왔지만 개정되어 나왔지만 바로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이렇게 대체됐기 때문에 요것을 사용하는 기간은 되게 이제 짧거나 뭐 거의 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어쨌든 허용 설계법은 그러다가 2005년 이후에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상태 설계법 2005년인가요? 이 한계 상태 설계법이 2차 개정이었나 했는데 요 개정되면서 어떤 문구가 있었냐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허용 설계법과 한계 상태 설계법을 같이 겸용해서 쓰게끔 만들었는데 2005년도 이후,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는 기준상에서 허용 응대 설계법을 못 쓰게 했습니다. 그 기준상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한계 상태 설계법만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2006년 이후에는 한계 상태 설계법만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2006년 이후 강제의 비선형 거동과 하중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허용 능력 설계법의 한계, 그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다 이상적이고 그리고 확률을 바탕으로 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신뢰성이 있는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 대체가 됐다. 그래서 허용 설계법은 2006년 이후에는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최근이죠. 2019년에 KDS가 나왔습니다. KDS 1430 뒤에 또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허용도 설계법을 사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새로 나왔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사용할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허용도 설계법이 약간 부활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잘 쓰지는 않는 거죠. 아직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계 상태 설계법 현행 기준인 그죠? 강구조 설계 기준인 한계 상태 설계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변천사를. 앞에 설명했듯이 한계 상태 설계법은 미국의 경우에는 1986년도 미국의 AISC 뭐라 그랬죠? 미국 철강협회, 그쵸? 미국 철강협회 AISC에서 처음 새로운 설계법으로서 LRFD, 그쵸? 하중 저항 계수법이 보면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986년부터 LRFD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넘어온 거고요. 그래서 시작되었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늦게 시작됐죠. 어떻게 보면 1998년, 그죠? 지금 이렇게 미국이 개발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미국 거를 좀 근간으로 해서 1998년에 최초의 한계 상태 설계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LRFD라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계 상태 설계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1998년 최초요. 어떻게 나왔냐면 강구조 한계 상태 설계 기준 1998 해가지고 나왔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미국 LRFD 그쵸? 여기가 어떻게 되면 1986년 9월에 미국의 AISC에서 제정된 LRFD 그쵸? LRFD의 퍼스트 에디션을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993년 12월에 수정하여 발표한 세컨드 에디션의 일부를 또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1998년 10월에 작성된 겁니다.
작성돼서 그리고 몇 년 후에 2002년 4월에는 그 예제집이 발간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초의 우리나라 한계상태 설계법이 1998년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몇 개 개정이 됐는데요. 2005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의 구조 규칙 및 기준을 통합했습니다. 통합의 일환으로 신규 제정한 건축 구조 설계 2005가 이제 4월에 발표됐습니다. 그 발표돼서 계속 좀 여기가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 이후 1차 수정됐습니다. 1차 수정 보완돼서 건축 구조 설계 기준 2006이 그죠? 2006년 4월에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또 2009년에 또 2차 수정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건축 구조 기준 2009 그러니까 이름으로 12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는 건축 구조 기준 2016이 어떻게 보면 5월에 고시대에서 또 수정돼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2019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현행의 이제 구조 기준, 현행의 한계상설계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거는 KDS 413100의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쓰고 있는 한계상태 설계법은 KDS, 그러니까 코리안 디자인 스탠다드, 그렇죠? 의 약자이죠. KDS 413100에 있는 건축물 강구조 설계 기준에 맞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현행 기준은 뭐에 기반을 둔 거냐? 미국의 AISC 2005를 기반으로 좀 시간의 텀은 좀 많죠. 그렇죠? 텀은 좀 있습니다. 2005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접부 설계는 AISC 2010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계상태 설계법은 어떻게 보면 미국 AISC의 LRFD를 쫓아서 계속 개정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전 어떻게 보면 국내 강구조 설계 기준, 그렇죠? 한계상태 설계법과 미국의 AISC 기준의 변천사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정리해 본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미국의 AISC를 비교해 본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은 앞에 설명드렸듯이 ASD 허용유도 설계법은 처음에 몇 년도에 나왔다고 했죠? 1973년도에 처음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한 10년 쓰다가 한번 개정이 됐죠. 그래서 1983년도 제2 개정이 됐죠. 처음 개정이 돼서 제가 이거를 제일 많이 썼다 그랬죠. 이 설계법을. 그래서 한 20년 계속 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2000년 초반 2003년에 3차 개정해서 잠깐 사용을 했죠. 그렇죠? 잠깐 사용하다가 2006년부터는 못 썼죠. 그렇죠? 쓰지 않았다 그랬죠. 쓰지 않았다. 왜 그랬다 그랬죠? 여기 한계상태 설계법. 그렇죠? 한계상태 설계법이 2차 개정이 되면서 어떻게 했죠? 허용도 설계법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왜냐하면 ASD를 계속 허용도 설계법으로 계속 오랫동안 엔지니어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되게 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익숙하죠. 익숙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좀 더 합리적인 설계법이라고 해서 한계상태 설계법을 개발을 했는데 실무에서 엔지니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잘 그죠? 어떻게 보면 안 쓰는 거죠. 그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서니까 또 새로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998년도에 제1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2차 개정 때는 어떻게 보면 한계상태 설계법으로서 많이 쓰게끔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죠? 유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허용요법을 못 쓰게 만들었죠. 기준상. 그러다 보니까
이 허용도 설계법이 2006년 이후로는 사용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텀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LSD 한계상태 설계법은 우리나라에 1998년도에 제 첫판이 나온 후에 잘 쓰이지 않다가 2005년도에 제2 개정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왜냐면 이제 허용도 설계법을 더 이상 못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에서도 쓰이게끔 됐고요. 쓰이게끔 됐고, 그러다 보니까 2006년도에 뭐 3개정이 나왔고, 2009년도에는 제4개정 계속 2016에는 제5개정으로 해서 계속 이제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는 뭐 KDS, 그죠? KDS에 따라서 강구조 설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계상태 설계법은 KDS 413100에 의해서 계속 활발히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 허용도 설계법은 일부 제한적으로 KDS 143000에 의해서 일부 약간 이제 허용해 준 거죠. 일부 제한적으로 이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AISC를 보면, 여기 보시면 그 허용도 설계법, 최초의 허용도 설계법은 거기 보면 뭐 되게 그 앞에 거는 하도 오래된 거니까요. 100여 년 전부터 쓰였던 거니까 오래전부터 쓰였던 거죠. 그래서 계속 내려오다가 이제 LRFD, 그렇죠? 하중 저항 기술법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게 첫 판이 되면 1986년도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허용도 설계법으로의 대체 설계법으로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되면서 그 이후에 AISC에서는 허용도 설계법과 LRFD를 같이 계속 썼습니다. 계속 같이 쓰는. 그래서 LRFD가 뭐 언제죠? 1993년에 제2개정됐고, 그 다음에 99년인가요? 1999년도에 3개정으로서 계속 쓰다가, 이제 몇 년도죠? 2006년경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용도 설계법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허용 강도 설계법, Allowable Strength Design이라는 허용 강도 설계법이라는 용어로 이제 바뀌면서, 그렇죠? 명칭을 바꿔서 또 이제 같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AISC에서는 LRFD와 현행 그 허용 강도 설계법이라는 ASD 개념으로 해서 계속 개정하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구조 설계 기준의 변천사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한계상태 설계법의 이제 기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계상태란 무엇인가? 한계상태란 리미트 스테이트라고 하죠. 리미트 스테이트 영어로.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하중들이 있겠죠. 이 하중들에서 발생하는 전체 또는 각 부재에 발생하는 축방향력, 단면력이라고 하죠. 휜 모멘트, 그 다음에 전단력, 그죠? 단면력뿐만 아니라 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변이 또는 가속도 등의 여러 형태의 하중 효과가, 그렇죠? 구조물이 받는 하중 효과라는 게 있죠. 하중 효과가 건축 구조물의 저항 능적보다 작으면, 그렇죠? 안전한 거죠. 하중 효과보다 구조물이 저항하는 게 크면, 그렇죠? 안전한 거죠. 하중 효과가 작고 구조물의 저항 능력이 크면 안전하고, 그렇지만 또 이 하중 효과가 크면, 그렇죠? 저항 능력보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파괴 상태에 이루었다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효과가 구조물의 저항 능력과 같아지는 상태, 우리는 이거를 한계 상태, 리미트 스테이트에 도달했다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의 한계 상태에 어떻게 도달하는 이런 그 경계 조건, 그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이 그러면 전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 구조물의 한계 상태로는
구조물의 예상 수명 기간 내에 발생 가능한 최대 하중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강도 한계 상태가 있습니다. 강도 한계. 일단은 파괴되지 말아야 되죠. 강도적으로 파괴되지 않은 강도면에서 이걸 강도 한계 상태가 있고요. 또 하는 한계 상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면 그 파괴까지는 되지 않지만 구조물의 성능과 관련된 한계 상태가 있다. 그래서 한계 상태에는 강도 한계 상태와 사용성 한계 상태가 두 종류가 있다. 이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서는 강도 한계 상태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뿐만 아니라, 그렇죠? 사용 하중 하에서의, 그렇죠? 사용성 한계 상태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보면 한계 상태에는 강도 한계 상태와 사용성 한계 상태가 두 종류가 있고,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 강도 한계 상태도 만족하고 사용성 한계 상태도 만족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먼저 강도 한계 상태, 영어로 Strength Limit State Design이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구조 엔지니어들은 강도 한계 상태 설계를 합니다. 한계 상태에 구조물이 파괴되지 않게끔 설계를 하겠는데, 요 식이 좀 있습니다. 요 식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RU라고 하는 거죠. RU. 여기 보면 이거는 소유 강도입니다. 소유 강도. U는 그 얼티미트의 약자, 극한, 그죠? 극한 하중이라고 봐도 되고요. 극한 상태의 어떤 하중 효과가 여기 보면 파이 RN이 있죠. 파이 RN은 설계 강도입니다. 구조물의 실질적 어떻게 보면 설계상 지칭하는 강도, 견디는, 그렇죠? 저항 능력이라고. 요게 이제 커야지 안전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유 강도보다 설계 강도가 크게끔 설계를 하는 게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 왼쪽에 이 RU는 여기 보면 식에 그 보면 R 곱하기 QI가 있죠. 여기서 보면 RI는 하중 효과입니다. 하중 개수. 그러니까 하중의 어떤 하중의 하중 개수를 곱해서 극한 하중화 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하중 그 자체는 사용 하중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 하중인데 1보다 큰 숫자 하중 개수를 곱해서 극한 하중화 시킨 거죠. 그렇죠? 극한 하중화 시키고 여기 이제 그 조합을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시그마를. 그래서 시그마라는 표현은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중 조합을 시킨 겁니다. 하중 조합, 하중 컴비네이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중의 하중 개수를 곱해서 사용 하중을 극한 하중화 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하중들을 조합하여 하중 컴비네이션화 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RU라는 소유 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은 소유 강도 이상으로 설계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파괴에 이르지 않는 거죠. 여기서 왼쪽 개념은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오른쪽 개념은 뭐라 그랬죠? 설계 강도라고 그랬죠. 그렇죠? 파이 RN은 설계 강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RN을 공칭 강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노미널, 이거는 저항한다, 리지스턴스의 약자이죠. 그래서 공칭 강도라고 해서 RN은 어떻게 보면 공칭, 그렇죠? 그 노미널 상태, 그러니까 공칭,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그러니까는 어떤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캐퍼시티죠. 어떤 부재가 최대 견딜 수 있는 힘, 그렇죠? 힘, 이걸 이제 공칭 강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이 파이를 곱한 겁니다. 파이를 곱합니다. 파이를 뭐라면 저항계수. 이 저항계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1보다 보통 작은 값이죠. 1보다 작은 값.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캐퍼시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공신 강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줄여주는 개념. 그죠? 강도를 저감해주는, 감소시키는 개념으로서 하중 계수, 1보다 작은 하중 계수 파이를 곱해서 요거를 설계에 쓰이는 설계 강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설계 강도가 어떻게 보면 소유 강도보다 크거나 같게끔 설계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강도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 식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될 텐데, 하중 효과, 여기 보면 하중 효과가 있죠. 그렇죠? 하중 효과란 뭐냐? 작용하는 하중에 불확실성과 잠재적인 과다한 하중 효과를 반영한 것으로 사용하중, 그렇죠? 그 자체의 하중에 1보다 큰 하중 계수를, 그렇죠? 곱한 값들의 뭐라 그랬죠? 하중 조합. 이거를 강도 하중 조합이라고 합니다. 강도 하중 조합으로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소유 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물의 소유 강도 왼쪽 편 R류를 어떻게 보면 하중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은 구조물의 소유 강도를 나타낸다. 그렇죠? 그리고 파괴되지 않은 이런 하중 효과 또는 구조물의 소유 강도는 강도 하중 조합, 그렇죠? 강도 하중 조합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식의 오른쪽 항은 구조물의 저항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설계 강도라고 얘기했죠. 설계 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조물의 저항 능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칭 강도의 1보다 작은, 그렇죠? 보통 1보다 작은 파이라는 하중 계수를 곱한 값으로서 나타내어집니다. 그래서 오른쪽 수식은 구조물의 설계 강도를 나타낸다. 요거는 오른쪽 편이 왼쪽 편보다 크거나, 그죠? 이게 크거나 같아야지 설계를 해야지 강도 한계면에서 군요부는 안전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 구조 요소의 설계 강도가 어떻게 보면 설계 강도 오른편이요. 여기 오른쪽 설계 강도가 한계 상태 설계법의 강도 하중 조합에 근거하여 산정된 소유 강도 이상이 되는 강도 요구 조건을 만족해 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강도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또 살펴보면 같은 식이고요. 앞에서 봤던.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중계수는 여기 보면 여기요. 그렇죠? 하중계수 R은 일반적으로 1보다 그렇죠? 큰 값을 사용합니다. 큰 값을. 그래서 단독 하중의 경우에는 사용하중이라 그랬죠. 그 사용하중에 1보다 큰 값을 붙이면, 그죠? 붙이면 이게 극한하중이죠. 극한하중인데 또 이런 극한하중들을 하중 조합을 할 경우에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 하중 계수가 1보다 작아지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중 계수는 극한 하중일 경우에는 단독 극한 하중일 경우에는 다 1보다 큰 값으로 사용되지만 이게 조합이 되면 강도 하중 조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 나오죠. 하중, 이게 저항계수라고 그랬죠. 저항계수. 저항계수 파이는 콘크리트 기준의 강도 설계법 또는 극강도 설계법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거를 강도 감소계수라고 불려요. 강도 감소계수라고 불려서 이거는 1보다 작은 값, 그렇죠? 1보다 작은 값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사용되는데 이것들은 저항계수 또는 강도 감소계수는 구조물을 구성하는 저항 요소인 보 또는 기둥 또는 접합부 등은 서로 다릅니다. 서로 다른 저항 능력을 가짐으로 각각 다른 능력으로 어떻게 보면 이에 따른 저항 계수가 각각 달라집니다.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중 개수들은 왜 1보다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그죠? 어떻게 보면 공칭 강도를 줄여줌으로써 설계 강도를 만드느냐.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구조 재료의 역학적 특성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단면 크기 결정에 있어서의 가변성.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재료의 역학적 성질, 예를 들어서 항복 강도가 어느 정도라고 설계상 반영을 했는데 실질적인 부재는 그 항복 강도가 오차범위 있잖아요. 오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시나 낮을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그럴 경우 또는 단면의 크기를 결정을 했는데 그 단면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단면 사이즈가 두께가 좀 얇아지거나 그렇죠? 이런 오차가 있습니다. 이런 가변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면 하중 저항계수를 곱함으로써 설계 강도를 충분한 안전율이 확보되는 강도로 그렇죠? 공칭 강도보다 설계 강도를 낮춤으로써 안전율을 확보시킨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재의 공칭 강도를 결정하는 해석 방법의 불확실성 등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지만 해석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이론적인 것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차가 있겠죠.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포해서 어떻게 보면 설계 강도를 그죠? 공칭 강도에 비해서 낮춰준다. 하중 저항 계수를 곱해서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강도 한계 상태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앞으로 볼 겁니다. 계속 강좌를 통해서 골조의 불안전성도 어떻게 보면 강도 한계 상태 요소고요. 그 다음에 기둥의 자굴, 보의 횡자굴, 그 다음에 접합부의 파괴, 그 다음에 인장제의 전단면 항복, 그 다음에 피로 파괴 또는 취성 파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강도 한계 상태의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도 한계 상태뿐만 아니라 또 뭐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했죠? 사용성 한계 상태를 또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사용성 한계 상태 설계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빌리티 리미트 스테이트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는 사용성 한계 상태에 또 만족하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성 한계 상태는 읽어보면 구조물의 기능, 외형, 유지관리, 내구성 및 사용자의 안락감, 그 다음에 기계류의 정상적인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 상태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구조물 전체 또는 각 구조 부재 또는 접합부 및 접합재의 과도한 처짐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죠. 회전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는 변형, 국부 손상 또는 최대 변이, 그 다음에 가속도, 보면 많은 가속도가 발생을 하면 어떻게 보면 많이 흔들림이 생긴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증이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 진동의 일종이고요. 진동도 앞에 가속도로 인한 수평 진동이 있고 일반적으로 진동이라고 말하는 그 보호에서 작용하는 수직 진동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구조적 안전에는 직접적인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건축 구조물을 사용하는 면에서 사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성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사용성 향상 또 어떻게 보면 마감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재의 손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처짐이 많이 생기면 그렇죠? 예를 들어 보가 많이 이렇게 처졌다. 그러면 보의 파괴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보의 처짐을 통해서 하부에 있는 마감재가 어떻게 합니까? 손상을 입죠. 그러다 보면 문이 안 열리기도 하고 창호가 개폐가 어렵기도 하고 이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사용 성능에 지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접 건물과의 충돌. 예를 들어 지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인접 건물과 건물 사이에 그 거리가 아주 작을 경우에는 흔들리다가 어떡합니까?
부닥칠 수가 있죠. 이 충돌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불쾌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진동, 위아래 진동이라든지 바람에 의한 진동,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건물은 무너지지 않지만, 그렇죠? 되게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또는 이제 불쾌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뭐 미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측면. 그래서 진동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느끼는 사람들의 감수성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좀 민감한 사람들은 좀 많이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리고 미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변형이 가져오면 어떻게 보면 미적으로도 좀 그죠? 반듯했던 보가 이렇게 휘어져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미적으로도 좀 안 좋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뭐 피로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계속 구조물이 피로를 받게 되면 결국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조물의 안전, 그죠? 손상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기적인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용성의 한계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그래서 경우에 따라 치올림 캔버라고 하죠. 볼을 예를 들어서 철골볼을 위로 이렇게 제작할 때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리는 거 캔버를 줘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한계성 한계 상태는 처짐 등을 제한을 합니다. 위아래의 수직 연집 방향 처짐, 그 다음에 수평 변형, 그렇죠? 좌우로 움직이는 수평 변형 건물에, 그 다음에 진동, 그 다음에 바람에 의한 수평 진동, 그렇죠? 수평 진동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팽창 및 수축, 그 다음에 접합부의 미끄럼, 이런 것들이 다 사용성 한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일정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하는 게 사용성 한계 상태 설계법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이들 사용성을 검토하는 것들에 또 하중조합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거를 하중조합인데, 이때의 하중조합을 우리는 사용하중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용하중조합을 있는데, 이 하중조합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하중계수를 1.0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각 사용하중들, 가정 사용하중들을 합할 경우 그 앞에서 설명했던 하중계수가 다 1인 거죠. 그렇죠? 사용하중 플러스 사용하중 플러스 사용하중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각각의 하중들은 동시에 작용할 수가 있죠. 그렇죠? 동시에 작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는 게 하중조합이고, 그래서 보통 1로 하중계수가 1인 사용하중의 조합을 사용하중 조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 구조 엔지니어들은 주의를 하는 게 중력하중과 함께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하중, 그러니까 중력하중과 풍하중 또는 지진하중이 같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하중계수를 고려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중계수 1.0을 주로 쓰지만 감소계수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1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용하중 그 자체는 하중계수가 1이지만 사용하중 조합을 할 시에는, 그렇죠? 특히 풍하중과 지진하중이라는 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중계수가, 조합한 하중계수가 일부 하중은 감소할 수 있다. 1보다 작은 값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보나 트러스와 같은 부재의 처짐, 그렇죠? 처짐이 건물의 사용성에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적절한 캠버, 치올림을 해야 됩니다. 제작할 때부터 위로 약간 치올려서 캠버를 사용할 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재의 제작 및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대한 처짐은 사전에 치올림으로 조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계속 이제
다음 강좌에서도 수업에서도 배우겠지만 구조물의 수평 또는 수직 방향의 변위에 대한 제한값이 있습니다. 한계값 제한을 두거든요. 제한값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의 중요도 또는 용도에 따라 엔지니어가 달리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설계한 건물의 부재 및 접합부는 어떻게 보면 피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 건축 구조물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도 좋으나, 그렇죠? 건축 구조물은 어떻게 보면 특수한 경우 반복 하중을 받는 크레인 주행보, 크레인 거더라고 하죠. 이런 거나 기계 장치 등을 지지하는, 특히 이게 진동, 움직임이 있는 동적 하중이 있는 기계 장치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이 피로에 대비하여 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용성 한계 상태 설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요 요소가 되는 겁니다. 요소가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시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상대 강구조 설계법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강구조 설계 기준의 변천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계 상태 설계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업은 이 하중 조합, 하중 컨비네이션, 그죠? 하중 효과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하중 효과를 만드는 하중조합, 하중조합 중에서도 강도 하중조합과 사용 하중조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